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자, 2025년 연말정산이 얼마 있으면 시작되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인가부터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 정확히는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죠. 이번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 뭐가 있고,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한 사람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인적공제 기준, 이 기준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득 100만 원인데요. 이게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약간 잡소리인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매년 다음 해에 하다 보니 올해 연말정산을 검색할 때 2026년 연말정산으로 검색을 하는지 아니면 2025년 연말정산으로 검색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2025년에 개정된 세법입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세액공제가 모든 자녀에 대해서 1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명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15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5만 원의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비 쪽에 공제가 바뀐 게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택 청약저축 있으시죠? 이게 원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뭐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요거를 배우자까지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내용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바로 수영장이나 헬스장 사용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문화비 소득공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를 소득공제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자, 요즘은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 뭐 체력단련장이라고 써있지만 어쨌든 헬스장에 이제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공제가 다 되느냐를 이제 보면 시설 이용료의 지출액의 30%를 공제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헬스장을 이용할 때 헬스장을 이제 몇 개월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이용료를 내죠. 그거는 이제 소득공제가 되는데 문제는 돈이 많이 지불되는 건 아무래도 PT 요금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T는 원래 공제 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 또 문제는 이 PT 이용료하고 이 시설 이용료가 통합해서 이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이럴 때는 이제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계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생각해 보더라도 시설 이용료와 이제 PT와 같은 시설 이용료 외의 금액이 합쳐져서 결제되는 게 그 사람한테는 더 이익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PT는 이제 한 뭐 10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 이용료는 뭐 30만 원이라고 치면 원래는 30만 원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합쳐서 결제하면 15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PT 비용은 원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아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인적공제가 사실 연말정산할 때 맨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 개인정보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을 체크하게 되죠. 인적공제라는 것은 사람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공제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본인 한 명 150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부양가족이 뭡니까?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나이, 소득, 동거 요건을 말하는데요. 직계존속하고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뭐 형제자매도 있지만 그런데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고 가족마다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거 요건도 있긴 한데 뭐 솔직히 형제자매를 빼고서는 이제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물론 알바를 하는 뭐 학생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뭐 많지는 않겠죠. 아마 인터넷에 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검색해 보시면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소득이라고 보면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건데요. 왜냐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뭡니까?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실 때 아니 소득이랑 소득금액이랑 뭐가 달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사실 소득세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법에 있는 어떠한 단어 그걸 정의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소득세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알아두어야 할 게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득 인정액, 뭐 소득 평가액 이런 게 소득이랑 다르다. 뭐 이런 건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배우자든 뭐 부양가족이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단 특례가 하나 있는 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된다. 왜 여긴 또 총급여액이라고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자, 간단히 소득금액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 우리가 돈을 받는 뭐 수입 이런 게 아니고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 중에 어떤 건 포함이 되고 어떤 건 포함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다 포함이 되는지 이걸 알아야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으로 포함이 되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을 하고요. 종합소득 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 부양가족의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 3가지 소득은 각각 계산합니다. 즉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은 6가지를 각각 계산하고 합친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도 각각 계산한 다음에 합친다.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연금 받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합니까? 바로 연금소득을 봐야겠죠.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연금액이 아니고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총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면 부모님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 516만 원이면 이제 월로 계산하면 43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월 50만 원의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있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과세라서 연말정산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안 받으시고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연금 받는 부모님이 만약 1까지 하신다면 근로소득도 계산을 해야 되죠. 연금소득이 있기 때문에 333만 원 이상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하는 자녀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을 빼고 거기에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총급여액이 333만 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즉 자녀가 알바만 한다면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경비,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도 필요경비인데 이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 검색을 하면 이 기타소득 금액 기준이 이제 300만 원인데 많은 분들이 이 300만 원을 수입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죠. 혹시 상금을 탄다든지 기자단 활동이라든지 이런 소득으로 기타소득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 금액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실 0원으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타소득도 이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 중에 하나인데 그 기준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의 기타 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경비가 만약 800만 원이 적용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종합소득으로 같이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리과세를 신고하면 이대로 이제 세금 신고가 끝나요. 즉 종합소득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지만 이게 0원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 고려하실 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주택 임대소득도 동일하게 들어가거든요. 기준만 다르고. 네.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업소득에 포함이 되니까 만약에 분리과세를 해서 뭐 조금 나을 것 같으면 분리과세 하는 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분리과세를 하면 세율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 이하라면 요거는 이제 분리과세 선택하면 0원이 된다는 점, 그러면 부양가족이 된다는 점, 뭐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나이는 상관없겠지만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이제 부양가족을 올려서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받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를 이제 추징받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유의하셔야 좋겠죠.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고 잘못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에서 뭐가 날라올 수는 있겠죠. 자,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기 위한 조건, 그 중에 소득, 연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